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시장에 네. 그 자본이 우리한테는 참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네. 넘치는 자본들이 네. 우리나라는 네. 참 부족하다는 게 네.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자본 부족 국가.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는데 왜요? 바로 우리 월간 서준식의 서준식 손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외계인 지금 딱 좋아하시는 주식들 그동안 네. 얘기하셨던 주식들이 폭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들고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뭔 폭등을 해요. 그냥 많이 올랐잖아요. 30%? 예. 바닥에서부터 한 30-40% 올랐어요. 30-40%인가요? 네, 바닥에서부터는 엄청 올랐기 때문에 예. 막 저희도 IRA, ISA는 IRP, 네. ISA는 전부 그쪽이 절반 이상이 포진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잘하셨네. 이번에 드디어 그 동안에 조금밖에 안 수익 났던 게 한꺼번에 수익이 나면서 네. 3개년으로 해도 연평균 수익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올라왔어요. 네, 이번에 가치주들이 많이 네. 상승하더라고요. 네. 저도 네. 장고 보면서 깜짝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보니까 한 2022년에 제가 많이 까먹었잖아요. 네. 그때 한 20% 정도 네. 전체 그 총자산에서? 주식 자산에서 하고 손실 났는데 뭐 그 정도는 커버하는 네. 커버하고 남은 정도 네.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2년에 다들 많이 까먹었고 까먹고 나서 23년에 회복하고 또 24년에 벌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주식들은 따지고 보면 누적으로 보면 23년도에 조금 선방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23년도 제 지금 1분기의 생각은 뭐냐면 마음은 진짜 편했네. 그러니까 저 작년 마음은 연말 진짜 편했구나 이거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덜 먹었는데 예. 누적으로 보면 네. 세상 편했구나.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도 이렇게 편하게 해야 할까? 또 연평균 수익률 올리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저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 제가 처음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압도적으로 했어요. 지난 4년 그렇죠. 동안 시장 대비는 네, 4년 만에 정말 압도적으로 언더퍼폼을 했거든요. 훅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라리 그냥 근데 절대 성과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만 빠진 거지 절대 성과는 뭐 4년으로 따지면은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좋은 건데 네. 네, 근데 막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투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서준식 교수님이 매일같이 늦잠을 자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보셔요, 안 보셔. 근데 이게 지금 안 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안 봐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 현직 부사장으로 있으셨을 때 전화를 했는데 9시가 넘은 시점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장을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편하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지만은 사실 정말 그 투자에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팩트 안에 있는 트루스. 네. 그 본질적인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그 본질적인 인포메이션 외에는 나머지는 차라리 듣지도 않고 네. 다 쳐버리는 게 그런 게 나는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난 연말에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올해 참 감사한 한 해였다. 그때 12월 달에 하면서 1년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계속 밑으로 기어졌다. 막 오르려 하다가 다시 하락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네. 너무 한 해 만족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 오르니까 꽃을 확 핀 거죠. 예, 오르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제는 사실은 뭐 이제는 더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직 팔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네네, 팔기 조금 아직 왜냐면 배당률이 저도 ISA, IRP 한 7% 정도? 네. 7%는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몇몇 배당이 좋은 데는 좋은 데는 그렇고. 그렇고 ETF 기준으로 4.5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4.5가 넘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증권 쪽은 네. 배당률이 3.7까지 떨어졌어요. 3.7까지 떨어졌다. 네, 3.7 또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권주의 배당률이 더 떨어졌다는 더 거예요. 떨어졌죠. ETF 기준으로는. 네. ETF 기준으로. 네, ETF 근데 개별 기준으로. 종목으로는 네. 은행주들보다 좀 일부 그 정권주들이 못 오른 쪽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과거 2021년 그때부터 정권주를 팔면서 은행주로 계속 교체를 해오던 것들이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반반 수준 정도까지 왔지만 이제는 일부 은행주를 살짝 팔고, 그래도 네. 큰 의미 있는 아직 수는 아닌데 네. 살짝 팔면서 일부 이제 좀 소외된 네네. 그런 정권주나 아니면 소외된 가치주들 네네. 이렇게 제 계산으로서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일부 이렇게 갈아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은행주가 조금 더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더 레벨을 한다면 네. 뭐 은행주 한 20-30%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네. 의향이 있다. 예. 뭐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 종목으로 교체해도 반도체 같은 건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쪽은 안 가죠. 요즘 네. 보면 통신주 이런 거는 싼 게 있더라고요. 배당 예, 예전엔 비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가격이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유통주 중에서도 네. 싸고 배당 수익률 와, 좋고 유통주 PBR 낮고 이런 무서운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최악 업황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업황이라는 거는 그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요즘 뭐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하는 업황이 아니고요. 요즘 계속 안 좋았잖아요. 업황. 그렇죠. 이 안 좋은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왔는지를 보면 돼요. 네네. 수익이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예, 줄어들지 않고 아니면 그 유지를 하거나 네.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러면서도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하고 내려온 네네. 그런 주식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네.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크게 수익이 더 이상 줄어들지는 못할 거다. 이런 그런 주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유통주 중에서도. 네네. 뭐 그래서 큰 유통주는 아니에요. 네. 지금 뭘 생각하시는지 보긴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정도? 예.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밸류업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1차 뭐 밸류업 기업들이 알아서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라 해서 밸류업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으시고 할 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고 항상 네. 제가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나쁠 수가 없다. 네. 최악의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최악의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아주 시작을 이제 첫 발걸음 정도를 네네. 한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첫 발걸음 정도 한 걸 가지고 시장이 이 정도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네. 조금 놀라긴 했어요. 뭐 꽤 반응을 하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 중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정책은 이제 자본시장 정책밖에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경제 개선을 하는 그 정책만 남아 있지 다른 쪽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거를 많이 건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대선이 있거나 아니면 그 총선이 있거나 이럴 네. 때 아마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네. 이거를 중요시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다수 투자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거고요. 네. 규제가 그런 것들이 뭐 한 방에 다 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네.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는 이제 호재고 네. 이제 정상화가 이제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격세지감이고 네네. 참 거적적 발전이다라는 네. 느낌 좀 안 드세요? 그렇죠. 이렇게 첫 단추 정도 네. 되는 것도 시작이 반이다 예, 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여전히 뭐 갈 길은 음.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 길은 멀다는 거는 이 굉장히 긴 텀이에요. 예. 밸류업이 제대로 되면 올라갈 폭도 크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워낙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으니까 올라갈 그 폭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또 계속 매년 버는 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유지되면 PBR은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PBR 갭도 메워야 되고 또 이 회사가 BPS가 증가하는 것도 메워야 되고 이렇게 네. 하려면 장기적으로 꽤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리고 그렇게 게다가 생각하죠. 이제 예.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면은 기업들이 ROE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보완을 해주겠지만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리고 정책가들도 그게 결국 우리가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네. 그런 이제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작년 12월에 2024년 이제 시황을 전망할 때, 감히 전망할 때, 네. 제가 뭐 4월 달에 조금 이렇게 오를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4년 뒤에 좀 큰 폭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아마 여기서 드렸을 거예요. 예, 예.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총선 전, 대선 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왜 제가 그게 오르냐 하면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이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한 경제 정책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기회 때마다 어떤 정책이 나오고 공약이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도로 연결되고 네. 예, 하고 점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계속 더 바뀌고 있고 네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주식들의 비중은 막 금방 막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를 막 열심히 따라가서 잡아라라는 것보다 또 네.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일반 소액주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다가 이제 반려 강아지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 뭐였나요? 아니 뭐 저 좀 큰 강아지들은 괜찮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조금 뭔가 바뀌고 우리가 표로 보였구나 드디어 이게 1000만 계좌 결국은 이제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던 게 이제 와서 정말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런 제도의 개선이나 네. 그 플랫폼의 변화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네.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몇 년 정도는 돼야 조금 궤도에 완전하게 오르겠죠. 미국식으로 ROE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소각하는 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지려면 지금보다도 한 3에서 5년 뭐 이 정도는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네. 그거를 모멘텀이 뭐 대선이나 총선 전 그때의 공약 네. 그리고 그 공약의 이행 이런 것들이 아마 큰 그때마다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제 생각입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아직 뭐 선거 전인데 선거 후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는 계속 떠들 겁니다. 아직도 근데 저희가 떠든 것 중에서 좀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게 거래소죠. 아니 거래소에 왜 주식을 해본 경험 별로 없으신 공무원 출신을 자꾸 이렇게 임명하는지 우리 서 교수님 그 거래소 이사장으로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 난리 날 텐데, 그죠? 아침에 출근을 못 하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거기에 숙소 마련해달라고 거기서 잠잘 수 있도록. 네. 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예. 예, 아주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고 네.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부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재정을 축내면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그 제도의 개선만 하면 돈만 들이고 이렇게 규제만 좀 바꿔주고 개선만 해주면 그 경제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데 네. 그걸 왜 안 하는지 뭐 일부 소수 네. 이때까지는 일부 소수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의 네. 그런 저항이 네. 사실은 있었고 지금도 네.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것도 네. 예. 아니, 내려놔야 될 거예요. 조금 약오르는 게 일본은 거래소에서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 그 30년간의 부진을 단박에 뚫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지수가. 그렇죠. 네. 일본의 거래소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민영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의 성장에 비해서 자본시장 성장이 훨씬 빠르잖아요. 좀 지나치죠? 예, 좀 지나칠 정도로. 예,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 예,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유럽도 어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 비해서 주가라든지 네.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이런 돈들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 쪽이고 지금 일본마저도 지금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그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한 것도 그렇게 오래전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크지 뭐 그때는 뭐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언제부터 그랬나 하면 그 2000년 초반 그때부터 이런 그 거래소들을 상장시키고 합병 연행을 하고 네. 서로 뭐 나스닥하고 뭐 뉴욕 뭐 어디하고 뭐 이런 걸 계속하고 유로스타인가요? 유로스탁스. 유로스탁 예. 예. 거기도 계속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일어나서 훨씬 매력적인 거래소가 되어서 자본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경제 수준보다도 그 자본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지금 예, 그걸 이용해서 또 경제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런 식이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거의 주요 모든 유럽 국가들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 지금? 네. 사상 최고치. 대만도 사상 최고치, 일본도 사상 최고치. 뭐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만 네. 야 정말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안타깝고 진짜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좀 하고 있는 IPO를 조금 늦추게 한다던가 너무 큰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만 막아도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안 클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일종의 물타기인데 그런 것만 안 해줘도 우린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안 해주면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사실은 그런 걸 하더라도 그런 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시장에 네. 그 자본이 우리한테는 참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네. 넘치는 자본들이 네. 우리나라는 네. 참 하다는 게 네.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자본 부족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만 맞춰주면 아니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주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국의 기업들이 매력적인 기업들이 그래도 꽤 많고 지금 저렴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 들어올 뻔 했었죠. 꽤 들어왔다가 다 쫓아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망시키면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네, 좀 우리 해주시면 그 IMF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혁을 많이 진행을 하고 네. 자본시장 개혁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죠. IMF 이전에 자본시장은 이게 거의 무슨 나라라 할까? 예,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도 안 하고 네. 뭐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자본시장 개방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선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도 주가가 저평가가 많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주가였죠. 퍼3, 뭐 PR 아니고 퍼3. 네. 네.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그때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뭐 은행 외국인 지분 뭐 이런 것도
그때 들어온 그때 돈들이죠. 들어온 돈들이고요. 먹고 남은 돈 일부 예. 남겨놓은 거죠. 그때 그리고 엄청 먹고. 예를 들어서 이 워렌 버핏, 네. 뭐 사스크라만 같은 네.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때 워렌 버핏, 포스코, 예.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 포항제철 상당히 뭐, 많이 샀죠. 5% 이상 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왔고 그게 2006년 정도에까지 그 레벨업하는 네. 주가를 레벨업하는 그런 그때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주주서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의 기업들 너무 싸고 좋다고. 예, 당시에.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망하고 도망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때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뭘 얘기를 했나 하면 회계가 상당히 투명하다. 회계 시스템이.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다트 보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었죠. 예, 그 칭찬하면서 이 정도 회계 보고서가 투명한 나라의 기업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대주주의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 네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워렌 버핏은 포스코에 너무 계속 그 경고를 주다가 네. 계속 포스코가 그 어떤 기업의 본연의 그런 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100개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때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를 뭐 큰 돈을 주고 사니 많이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워렌 버핏도 나가게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사스크레만 같은 네. 분도 마지막 남아 있는 가치 투자자였지만은 언제 그 현대자동차를 다 팔고 그때 매각하고 나갔나 하면 그때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매입했을 때 10조 원 매입을 주고. 했을 때 네, 삼성도. 그때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겠다고는 다 팔고 나갔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가 그 땅을 산 게 수익을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큰 의사결정을 그 본업과는 다른 그런 의사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기업의 시스템을 네. 보고는 놀란 거죠. 네네. 대주주 혼자의 결정으로 그걸 다 네네. 할 수 있다는 게. 네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가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우리 서주주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한번 회로를 돌려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정말 부자가 나왔던 가장 강력한 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잖아요. 그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오뚜기 같은 거 몇천 원 하던 게 지금 뭐 한 돈 10만 원까지 올라갔고 맞아요. 그런 게 한두 개 아니라 롯데도 뭐 몇 배가 올라갔고 맞아요. 한 10배 이상 올라갔나요? 뭐 이렇게 그랬던 기간이 지금 듣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싸다고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덩달아 같이 부자가 된 그 기간이네요. 맞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네. 기본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네.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기업들도 잘 되고 뭐 그런 시절이 네,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면 앞으로도 뭐 경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 사실상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시가총액이 삐까삐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이잖아요.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런 네. 것들을 다시 그 거버넌스 문제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가치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조금 더 진행되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아니, 벌써 지금 12월 별거 없을 거예요 아마. 12월부터 예. 지금까지 13조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자금이. 음. 지금 사실 시장 2,600 오른 건 다 외국인 탓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13조는 아마 좀 약간 모멘텀적으로 네. 들어왔다면 아마 이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 가치 투자자들도 충분히 들어오겠죠. 네, 예.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밸류업을 진짜 근원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숟가락을 얹었던 우리 증시각도기 TV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